이재명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재명이 하려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변방 출신이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편이고 지방 편이고 약자 편, 어려운 서민 계층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궁금한 거는 과거에 진보 정권의 대통령들이 많았는데 왜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는 금단 현상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게 너무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나타났죠. 일단 그때 이제 했던 유명한 말이 전효기 했던 다음에는 대학 나온 사람이 대통령 해야 된다라는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그게. 예. 근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고 이것들이 역풍을 한번 맞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잠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고 그냥 선거를 통해서 지들이 계속 이겼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거는 얘네들이 볼 때는 걔들 기준으로 노무현보다 더 심각한 사람인 거야. 성장 과정이나 학벌이나.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명문 상고라도 나온 저걸로 얘들이 뭐라도 이거 고등학교는 나왔네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는데 이재명은 그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렇죠.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다녔으니까. 공장 다녔잖아, 공장. 그러니까 내가 왜 작년에 여기 나와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암세포론에 빗대어서 이제 이 국힘당이나 네. 이런 윤석열 정권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때 이제 그 한 얘기 중에 내가 암이 원래 발병했던 환부가 있는데 거기 수술을 하면 다른 데서 막 암세포들이 증식해서 그걸 전이되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게 전이된 게 아니고 원래 거기 원래. 있던 그러니까 암세포가 옮아간 게 아니고 거기도 원래 암세포가 있었다고요. 이게 한 곳을 도려내니까 다른 곳들이 골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암에 대한 외과 수술이 그 우리가 고기 있는 암만 발견을 했을 따름이지 사이즈가 작은 암들 그러니까 10억 개 이상의 암세포가 돼야 뭉쳐져야 사진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만 개, 200만 개 정도로 증식한 암세포는 사진에 안 잡혀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이 암의 환부를 도려냈잖아요. 네. 국회에서 1차 시술을 계엄 해제를 하고 네. 탄핵을 해서 1차 시술을 했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가 1차 시술, 예. 국회 탄핵이 2차 시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이 3차 시술력을 드러냈잖아요. 네. 드러내고 이 과정에서 이 암과 교신하고 있던 다른 암 조직들이 차례차례 걸기한 거예요. 그게 한덕수, 최상목 등등의 모피아들. 아. 그다음에 거쳐서 대법원까지. 좋은데. 이게 서로 교신하는 암세포들이 어디까지 퍼져 있느냐를 우리가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과제는 어떻게 이것들을 적절한 첫 시술을 하고 시술이 필요한 데는 요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는가. 그렇죠. 이제 이거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해야 돼요. 그동안에 잘못 표현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 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이 나라가 이게 뭐냐 매번 저는 그렇게 한탄을 했는데 맞아. 그렇죠. 내가 지금 봤더니 윤석열은 억울해. 아이 뭐 억울한 건 아니고 이 부패한 뭐 엘리트 카르텔들이 윤석열이라고 아는 아이를 대통령으로 그냥 세웠던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본질이죠. 예, 이거 내가 그동안 좀 잘못 표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들이 본인들의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을 이용한 거고 네. 윤석열을 세워놓고 본인들은 본인의 헤게모니를 계속 강화시켜 나간 그랬던 거죠. 것 같아. 사실 그 전에 한번 실패를 했거든요. 이회창이라는 경기고 서울법대 예, 그 서울대 내란과 그거를 중심으로 이게 누구의 세상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확정짓겠다라는 시도를 했던 거예요. 2번 될 뻔했다가 안 됐죠. 근데 그게 아슬아슬하게 실패하고 한이 맺혀 있었거든. 아. 근데 윤석열을 통해서 그걸 이뤘다고 생각하고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유감없이 다 보여주고 한 방에서 무슨 명현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아. 뭐 약 먹고 나면 이렇게 쫙 올라오는 부드럽게 더 올라가고. 아파지지. 네, 그거. 꼴 평생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었을 때 아. 금단 금단 증상 아. 금단. 이런 거 있거든. 네. 그러니까 지금 내란의 밤 이후에 이 한국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이 일종의 금단 증상을 느끼면서 예. 곳곳에서 발작하는 거야 이게. 이 소위 기득권하고 원수를 사게 된 게 그 파커비 특혜분양 사건입니다. 그게 첫 출발이죠. 그 폭로했다가 그게 전부 다 그때 똑같아요. 검찰, 경제, 그 소위 돈 많은 그 다음에 정치인, 행정 그룹 요 네 그룹이 모여가지고 해먹은 건데 대장동도 똑같아요. 이것도 또 검찰, 재벌, 그 다음에 행정 권력, 정치 그룹 이 딱 뭉쳐가 해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모든 이 나라의 비리, 이 돈 버는 방법은 다 그런 건데 그거를 제가 계속 평생 건드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저를 이제 타겟으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살아남아서 그걸 좀 정리하고 좀 정상적인 세상 만드는 게 내 꿈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겠어요. 아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은 진짜 영화 같은 대선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대선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에는 다 이재명이 대장동 범인인 줄 알았어. 근데 들여다볼수록 아니야. 윤석열이 나오는 거야. 아니 진짜 이건 너무 영화 같잖아.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네. 그것도 박영수 나와, 박상도 박영수. 나와. 와,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되게 억울하거든요. 내일도 아닌데. 근데 저보다는 좀 덜 억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더 웃기는 거는 우리가 특검하자 그랬는데 예. 맞아요. 그쪽이 특검을 안 하면서 범인이라고 현수막 붙이잖아요. 왜 그래? 아니 그 진짜. 토론할 때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어느 쪽이 이기든 누가 대통령이 하자. 되더라도 네. 하자고. 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히자. 답을 안 해. 답을 안 해? 답하십시오. 5번 물어봤어요. 답을 안 했어 결국은. 근데 왜 뽑아준 거예요? 그런데 다 이재명이 수사를 피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대장동 제가 때문에 거부했다고. 졌잖아요. 아, 이게 솔직히. 정말 그러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미치겠다 나. 대선 전부터 사실은 대표님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네, 거의 그렇죠. 3년 이상 한 거예요. 네. 3년 이상 15개 건으로 기소를 했는데 나온 게 없어. 증거가 없다니까요. 물적 증거 있으면 하나만 가져와 보세요. 나온 게 있어. 뭐?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아 그렇지 그게 나왔지. 이재명 대표 그왜 그 관련해서 특검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부산 저축은행. 말이야. 아, 50억 특검. 아 그러니까 이게 기소된 것들 보면 아, 허위 진술 증거조차도 없는 게 태반이야. 네. 물적 증거가는 당연히 없고 네. 말이라도 들었다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기소가 태반이에요. 황당무계하지. 그냥 막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0.73% 패배라고들 하는데 네. 실제로는 민주당 계열 대통령 후보 중에 득표를 가장 많이 했어. 맞습니다. 역대 제일 맞아요. 많이 표수만으로. 아, 네. 그래요. 그런데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는 표가 왜 안 갔느냐? 정치 무관심층에서 저렇게 검사들이 맨날 쪼아대고 맨날 재판에 가니까 뭐라도 있겠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라도 잘못이 맞아. 있겠지야. 예. 2층이 엄청 많아. 네. 지금도 그러죠. 예, 근데 지난 몇 년 동안에 적어도 저렇게 감옥에 못 넣는 거 보면 좀 억울하긴 억울한가 보다 층이 굉장히 많아졌어. 조금 생긴 아니 제가 그 더 아주 솔직하게 상당히 기대돼요. 말씀드리면 이 대장동 건은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 대장동 건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의심했어요. 저도. 안 먹었을 리가 있겠냐. 이 적금 이권 네. 사업에. 아니 실제 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단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근데 굉장히 좀 어려운 건이잖아요, 사실. 네.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뭐 아니잖아. 윤석열이 튀어나오잖아. 근데 윤석열이. 대통령 됐잖아. 됐잖아. 지금 특검 예를 들면 취임한 후에도 우리가 대장동 특검을 했는데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본인이 거부했잖아요. 네, 본인이 거부했어요. 했잖아. 거기. 황당하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 굉장히 뭐 슬프고 힘든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그나마도 이제 좀 밝은 이야기가 아, 그런 것도 있어요? 있죠. 2024년 4월 10일 총선 압승. 총선. 아. 이거는 그래도 굉장히 그 밝은 뉴스고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맞아요. 날이었는지 정말 국민께 감사하다. 맞습니다. 네. 이때 이런 결과 안 나왔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끔찍하죠. 끔찍해. 네. 네. 깊은 이야기는 뭐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 좀 해봐야 돼요. 그게 결과는 그런데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많이 흔들어 놔가지고. 아. 지금도 나오는데 마지막 총선 선거 며칠 전에도 여론조사상으로 우리가 진다고 나왔어요. 맞습니다. 네. 여러 군데서.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회사들이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안 하죠. 아, 결과를 보고 나서 네. 네. 예를 들면 그 교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소위 밴드웨건 효과도 불러오고요. 예를 들면 이 야권 지지층한테 좌절감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점에서는 참 위대한데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정말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 정말. 정말 과반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때 소위 메이저 여론조사 회사들이 예측한 것처럼 저쪽이 과반을 해버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계엄을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체제를 다 뜯어 고쳐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될 경우 제 인생이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운명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최소한 이 나라 운명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는 공적 기관들 그중에 제일 큰 게 언론이라고 봐요. 네. 이쪽은
정말 그런 점에 대한 고려가 정말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 네. 일부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라가 정말 잘못된 구렁텅이로 빠지도록 거의 고사 지내듯이 저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예,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정말로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아.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끊임없이 믿는 거. 국민. 국민의 위대함이죠. 네. 집단지성은 제대로 작동할 거다라고 믿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죠. 네. 제가 정말로 아마 그 모두가 기뻐했겠지만 제가 가장 기뻤을 거 아닙니까? 네. 최종 지휘권을 제가 가지고 네네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출구조사 발표하는 날 웃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표정이 안 좋았어요. 어, 네. 왜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출구조사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 출구 조사가 더 좋았죠. 맞아. 좋았죠. 네. 맞아. 200석 넘었었잖아요. 그런 데도 계산상 있었어. 200 한 맞아. 두세 석 정도? 그 불안감. 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또 어떻게 하셨대? 그건 우리는 추적 여론조사를 계속 해봤는데 총선 이틀 전, 투표 이틀 전부터 급전직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우리 즉 지지율이. 계기가 있나요? 갑자기 왜 그래? 저쪽이 그 결집했나? 계기가 있죠. 결집한 겁니다. 아, 역결집. 상대가? 역결집을 갑자기 이제 이틀 사이에 한 거고요. 근데 어. 그게 결과대로 안 나올 거라는 생각도 안 했었고 하나는 저렇게 뭐 200석을 한다 한들 최소한 우리 후보를 다녔는데 100군데는 우리 후보들이 눈물 먹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떨어질 거 뻔히 알면서 나간 사람들도 있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된 사람들도 이긴 사람보다 진 사람이 그렇게 적지가 않은 거예요. 최소한 100곳은 진 거잖아요. 네. 지역구 따지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분들 생각해서 표정이 우리 어두웠다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네. 그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제가 박수를 못 쳤는데 결국은 이제 182, 뭐 192 이렇게 나왔죠. 네, 야권은 192.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안도했습니다만 사실 그 순간까지도 엄청나게 불안했어요. 그만큼 사실은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석수만의 일이 아니었던 게요. 국회 효능감을 이것 22대만큼 느껴본 적이 없다는 게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싸우지만 또 적당히 잘해보자가 과거 야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상한 이 과일명도 붙이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아니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거 수습하느라 지금 매일 만나고 계시는데 하는 얘기는 하지 마. 그 세계 안에 그 여의도 문법 속에 네. 있다 보면 그런 행각이 너무나 이해가 갈 때 많은 거야. 네, 맞아요. 맨날 뾰족뾰족 싸우고만 갈 수 없으니까. 근데 22대 구성원들의 그 견결함 때문에 세상을 바꿔놓는 이런 모습이 다 있구나. 저는 그거 좀 자랑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로. 아마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처음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선거 끝난 후에 이제 5월 며칠 날 아마 임기가 시작됐을 텐데요. 지금 해외에도 거의 안 나가고 네. 소위 7, 8월, 1, 2월은 다 휴직이라고 해서 네, 원래 네. 국회를 열지 않아요. 네. 그 평소에도 거의 본회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국회가 지금까지 선거 후에 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그야말로 정말 전력 질주해 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40%를 넘었어요. 오. 그 원래 전에는- 10%도 됐어요. 원래 꼴찌. 10%. 그랬어요. 꼴찌인데 얼마 전에 조사한데 44%인가 오. 국회를 신뢰한다. 그런데 그 솔직히 여당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 지금 완전 그렇잖아요. 개판인데. 우리 야당 쪽의 역할 때문일 텐데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과가 나든 안 나든 다음 문제지만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노익장을 과시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옛날에 자기들이 그렇게 국회 활동을 했는지 적이 없대요. 오. 그분들도 그렇게 네, 말씀하십니까? 오. 너무 열심히 또 하세요. 초선처럼. 오. 당내의 분위기, 국회 안 분위기가 분위기가 있구나. 완전히 바뀐 겁니다. 와. 그래서 요즘 그런 데잖아요. 그 초선 국회의원들이 다선 의원들한테 원래 국회 이래요? 처음이야. 우리도 좀 겪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감사하죠,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 너무 감사하죠.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이 바뀝니다. 맞습니다.